생존 우선순위 뉴스 2025년 3월 1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이제야 언론 매체가 취급하는 부정선거와 선관위 부패 주제. 필리핀이 중국 간첩 수백 명이면 한국은 수천 명 이상일 것은 명약 관화할 것이다. 트럼프는 정말로 2억 8천만 에이커의 국유림을 벌목하라고 명령했을까요? 푸틴 동맹국은 영국이 런던이 우크라이나에 불법적으로 선물한 러시아 돈을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푸틴의 제안 수락, 미국 젤렌스키를 버릴까?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경제 제재에 아무 의미 없다. 데이브 스펙터 어디까지나 거칠애와 바살이다. 트럼프 나토 붕괴도 마다하지 않고 밀려난 유럽은 방위 전략의 근본적 재검토로 세계는 급속히 군확장 시대로 또한 직원 퇴직으로 파산 2024년 87건 사상 최대치 경신. 젤렌스키에게 좋은 소식. 우크라이나는 폴란드가 방금 한 일을 믿을 수 없어 훌륭한 지원. 전력망 죽이는 태양광 우려에 정부 중대 결단 내린다. 러시안 리치 시리즈 속에 정치 갈등의 시대 등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이제 언론 매체가 취급하는 부정선거와 선관위 부패 주제, 제가 제목을 썼습니다. 안채원 머니투데이에서 3월 9일 오전 8시에 보도한 내용인데, 원래 제목은 윤 대통령도 믿은 부정선거 음모론, 물음표는 제가 붙였고요. 선관위 책임은 없나? 언터처블 선관위 첫 번째 시리즈로 내보내는 모양입니다. 부정선거론이 광장을 뒤엎었다. 전문가들은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선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부정할 수는 없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선관위가 신뢰를 되찾을 방법을 찾아본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 유튜브 등 비제도권에서 주로 거론됐던 부정선거 음모론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선관위가 대통령조차 불신하는 기관이 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회는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원인으로 선관위의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꼽는다. 선관위는 그간 속구리 투표와 자녀 채용 비리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선관위를 감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기관은 거의 없다. 국회도 적극 나서기 어렵다. 4년마다 선거를 뛰어야 하는 국회의원들도 선거 시 심판 역할을 하는 선관위에게 만큼은 자신들이 의리 위치일 수밖에 없다고 토론한다. 사전투표제도, 전자개표기 등 제도 개선 감사를 해야 한다. 감사원 활용 누가 할 것이냐? 선출되지 않는 관료가 통치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트럼프는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부 감시 견제 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입 금지 등을 발의를 했습니다. 특별감사관 법으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특별감찰관법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행안위 소속의 최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한다는 거지 아직은 개정안을 발의한 건 아니네요. 헌재 탄핵 심판을 기다리며 구속은 취소돼서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복권이 된 거는 아니죠. 지금 탄핵 심판 중이니까.
복권이 될지 안 될지 기다리게 됩니다. 필리핀이 중국 간첩 수백 명이면 한국은 수천 명 이상일 것은 명약 관화할 것이다.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문화일보에서 3월 8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원래 제목은 수백 명 규모 중간첩 조직 적발, 미 FBI와 호주 경찰이 지원했다. 수백 명 규모의 중국 간첩이 미국과 호주의 지원으로 적발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 간첩 조직은 사이버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주요 얘기고 온라인 게임 업체로 유입된 중국인 다수가 간첩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필리핀 수사당국은 보고 있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에 있는 만큼 국가 안보와도 연결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필리핀 군 대변인은 모든 형태의 간첩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며 민감한 정보나 주요 인프라와 관련됐거나 필리핀 주권을 훼손하는 활동은 특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필리핀은 올해 들어 중국 간첩 용의자를 8명 이상 체포했다. 1월에는 필리핀 내 군사시설 등을 무인기로 촬영하고 정찰한 혐의 등으로 중국인 6명을 체포했다. 우리나라도 그 용의로 이 체포를 했는데 아마 그 간첩법으로는 못할 거예요. 간첩법이 아직 개정이 안 돼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죠. 필리핀보다도 못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러니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 애들도 간첩이 수두룩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간첩법 개정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트럼프는 정말로 2억 8천만 에이커의 국유림을 벌목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앤드류 로마노 기자가 야후 뉴스에서 3월 8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그 벌목을 그 행정명령을 내린 모양인데 캘리포니아 크기의 3배에 달하는 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평가나 환경영향 진술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존미호 프로젝트의 그 산불과학자 체드 헨스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그 트럼프 행정명령은 연방 공공토지를 벌목 사업에 넘기려는 이런 거고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외딴 숲에 벌목하고 지역사회의 화재를 막을 것이라고 말하는 트럼프의 정확한 접근 방식은 최근 몇 년 동안 화재로 인해 수많은 마을이 파괴되고 수백 명의 목숨을 잃은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라는 이름으로 그 자연보호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산불의 원인이 그죠. 제가 뭐 촌놈이 유럽을 한번 가봤는데 유럽도 숲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간벌이 많습니다. 산에 거기는 산이 주로 없죠. 평지라 하더라도 그 큰 소나무 숲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런 이 세카이어 나무라고 그러나요? 그런 류 같은데 간벌들이 그 중간중간에 돼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연보호도 좋지만은 이런 그 캘리포니아 대형 화재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은 간벌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뭐 목재에 대해서도 그 관세를 부여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미국에 나무가 많은데 뭐하러 또 하느냐. 우리나라 뭐 싱크대 또 그런 것도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친동맹국은 영국이 런던이 우크라이나에 불법적으로 선물한 러시아 돈을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앤드류 오스본이 로이터에서 3월 7일 날 보도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러시아 하원의장 바세슬라프 블로딘이
한마디로 영국이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준 지원금은 자기네 돈이 아니고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 아마 그 이자 성격을 준 거로 원금까지는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껏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는 것을 러시아에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남의 돈을 그 허가도 없이 그렇게 이제 뺏은 거랑 마찬가지죠. 전쟁이 일으켰다고. 하긴 뭐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평시에 그 법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이게 이제 그 전쟁 끝날 때 나중에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거냐 이것도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전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재산 불가침 원칙을 파괴하기 때문이다라고 그 아시아 설라프 불러딘 러시아 하원 의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푸틴의 제안서라 미국 젤렌스키를 버릴까라는 제목으로 타임즈에서 그 생방송에서 그 발췌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저도 러시아 땅에서 광물을 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고 다른 하나는 다른 얘기인데 미국 시민권을 따려면은 500만 달러만 내면은 미국 시민권을 주겠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하겠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그 땡큐지. 500만 달러 가지고 들어온다면은 대부분 중국을 탈출하고 싶은 그 돈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고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는 꼭 그래서 이제 그 시민권을 딸 수 있는 거는 그 골드카드만 산다고 해서 하는 길이 아니고 어떤 다른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불법 이민자들도 미국의 법에 의해서 그 노력을 해가지고 적법하게 추방 안 한다 그래도 이제 일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로 그 싸게 무료로 그 죄인들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법이 있죠. 그런 거라도 그 활용을 하고 나중에 다 그 탈법을 그 의무를 그 다 하고 나면은 미국 영주권을 얻고 언젠가는 그 순서를 밟아가지고 그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있는 길이 있을지 모르겠죠. 이런 거를 보면은 미국이 그 신로마 제국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 이 로마 제국은 점령을 하더라도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을 많이 발탁하고 쓰고 그러면서 시민권을 줌으로써 그 이 세계를 지배했죠. 그런 거하고 비유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경제 제재에 아무 의미 없다. 데이브 스펙터 어디까지나 거칠애와 바사리. 이 바사리라는 말이 뭔지 모르지만 국문으로는 번역할 게 없는 모양입니다. 주니치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주니치 스포츠 3월 9일 날이네요. 텔레비전 프로듀서이자 탤런트 데이브 스펙터가 9일 TBS 국제 정보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썬데이 자폰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의미로 그 이해를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나토 붕괴도 마다하지 않고 밀려난 유럽은 방위 전략의 근본적 재검토로 세계는 급속히 군악의 시대로. 마스조의 요이치가 JB 프레스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3월 9일 11시입니다. 미국 제일주의, 미 제국주의 출발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유럽 방위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다.
폰데라이언 위원장은 최대 8천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유럽 방위력 강화를 위해 투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 재군비 계획이다. 이외에는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또 채무 잔고를 GDP의 60% 이내로 하는 룰이 있지만 이상 상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재정 룰은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것이 면책 조항이다. 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핵우산 확대. 나토는 기능 정지인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탄생은 이상과 같이 유럽의 방위 전략의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일본에도 또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미일 안보 조약의 재검토, 방위비 증액이라는 다양한 요구가 제기될 것이다. 방위 덕후인 이시바 총리는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어떤 대트럼프 전략을 구축할 것이냐 궁금하다는 쪽으로 뉴스를 냈습니다. 직원 퇴직으로 파산 2024년 87건 사상 최대치 경신. 제국 데이터뱅크에서 3월 9일 날 7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이 도산하는데 직원이 없어서 도산하는 경우를 통계를 낸 겁니다. 임금 인상 못하는 중소기업 대출 2025년 가속화 가능성 높아진다. 2024년에 그 전체 일선 부족 도산이 342건 중 종업원이나 경영 간부들이 퇴직을 해가지고 그래서 부도가 난 회사가 87건으로 판명이 됐다. 특히 많은 분야가 소프트웨어 개발 등 IT 산업 외에 인력 파견 회사, 미용실, 노인복지시설 이런 등에서 인력이 없고 퇴사를 한다는 얘기죠. 또 제조업이나 운수 통신업으로 처음으로 연간 10건을 넘어서면서 공장 근로자와 운전자의 퇴직으로 사업이 어려워진 사례도 잇따랐다. 한편 임금을 올리고 싶어도 수익력이 부족해 없는 소매는 흔들 수 없는 중소기업도 많아 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없는 소매는 흔들 수 없다는 게 일본식 표현인데 아마 그 유도 같은 경우에 그 소매를 그 잡아야만 기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87건 이게 많이 늘어났다는 그 도표를 그린 거고요. 그렇다면 한국 중소기업 임금을 상승시키면서 생존할 길은 무엇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이론 경영에 기대해 봅니다. 현재 한국은 중소기업에 수많은 저임금 외국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다. 무분별한 채용은 향후 사회 문제로도 나타날 것이다. 일본은 상당히 외국 근로자도 우리나라만큼 들어와 있다고는 하지만 인구 비례로 봐서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더 많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기술 정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지금 버티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도 올려줘야 되고 특히 음식업 계통에서는 주로 한국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선족 아줌마들을 많이 쓰는데 이것도 구하기 어려워서 임금을 꽤 많이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젤렌스키에게 좋은 소식, 우크라이나는 폴란드가 방금 한 일을 믿을 수 없어 훌륭한 지원. 요 상징이 오라클 아이즈라는 언론 매체입니다. 이미 이 오라클 아이즈에서 한번 다뤘던 뉴스를 그 재방송하는 형태인데, 투르키예하고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거로 일단 뉴스를 어저께 소개를 했죠. 미국 원조 동결 및 폴란드의 대응, 바르샤바의 군사력 및 방위 계획, 수십억 유로 규모의 EU 재무장과 폴란드의 역할,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
훈련도 시킨다. 28,000여 명을. 향후 공약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그 비표준 형식 혜택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입장과 새로운 발전의 균형이다. 이렇게도 해서 지금 폴란드가 적극적으로 지금 방어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해진 것은 지금 이 폴란드군이 여기 칼라닌그라드는 러시아하고 떨어져 있지만 이게 러시아 땅으로 돼 있죠. 위가 리투아니아인데 이 국경 근처에 이제 이 탱크를 갖다 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간에는 훈련 군인들이 파견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벨라루스 근처에도 이 장갑차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 폴란드 군 사령관은 첫 순간에 공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폴란드 장군은 심지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직접 공격할 수도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천모 MLRA 300대 2002년 8월에 이게 다연장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디펜스가 제조한 212대의 K91 155mm 자주포, 그 다음에 FA50이 12대 블록과 10과 36대의 FA50PL에 대한 개혁을 체결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방산 무기가 폴란드가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여기에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이 입이 삐져 나와가지고 자기네들 무기 못 팔아먹으니까 그래서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앞에도 얘기했지만 프랑스에서는 이 핵우산 자기네들이 그런 것들을 하겠다 뭐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전력망 죽이는 태양광 우려에 정부 중대 결단 내린다. 드디어 태양광의 문제가 노골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리안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3월 9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전력망 죽이는 태양광은 글로벌 현상이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고 체니 체이스 블룸버그 NEF 연구원은 이들은 태양광 발전량이 치솟는 낮에는 중앙전력망에서 나오는 전기를 보이콧하지만 밤이 되면 전력망에 무임승차한다고 꼬집었다. 전력망의 유지보수 비용은 낮밤에 상관없이 항상 발생하는데도 낮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태양광 전기를 쓴다는 이유로 망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는 태양광의 전력망이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망 사용료를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발전사들의 송배전망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열풍으로 전기 수요가 폭증하는 것에 대비해 전력망 건설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연구원과 고려대의 송배전 이용요금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발전사업자의 망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전력망 뒤흐는데도 망요금 부담은 제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가 배전망에 물려있지 않았던 2000년대 초에 망요금 체계가 짜였던 덕분에 지금 돈을 안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향후 발전 측에도 망 사용료를 부과하되 발전사 입지별 발전원별로 차등 징수하는 방안 등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거는 국내의 어떤 섬인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국내에서 좀 크게 평지에 해놓은 거는 뭐 좋습니다만 산지까지 만들어 놓은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폭우가 쏟아지고 무너지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러시안 리치 시리즈 속의 피터 자이안이 3월 9일 날 뉴스 레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수많은 미국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정치적 논리로 최대한 많은 것을 설명하라고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자기의 이 지정학적인 논리로 설명을 해보려고 그러지만은 이 트럼프의 그 정책들은 도저히 이 설명이 잘 안 된다. 오늘 저는 워싱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한 다그작 시리즈의 기초를 다질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정책 변경 목록은 일일이 언급하기에는 너무 길지만 몇 가지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무역 중단, 관세, 정부 해고 및 관료적 혼란, 주요 외교 정책 변화를 지원한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모든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이러한 움직임을 정당화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이 마가 이념이나 무능함으로 합리화될 수 없을 때 더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 거버넌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전통적인 미국 정책에서 벗어나 그것이 미국의 미래 궤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신로마 제국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또는 세계 단일 정부가 되려는 거 아니냐. 골든에이지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금은 동철이니까 철의 시대, 산업혁명은 철의 시대였는데 이제 금의 시대가 돌아온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좀 요거는 뭐 그런 시대라는 개념은 천문학적 개념이지만은 또 자이안이 그 지정학자로서 그 우리나라도 컨설팅을 받은 기업이 있습니다만 하나가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피터 자이안한테 어떻게 정립을 해 나갈지 그 시리즈로 자기가 그 프레임워크를 다시 한번 짜보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매우 그 궁금합니다. 아주 그 유명한 지정학자로서 관심이 있는 학자로 판단이 됩니다. 비즈니스도 하고 있죠. 정치 갈등의 세대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가 취급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저도 다 이미 다룬 내용입니다만은 그 구성을 더 새롭게 재밌게 한다는 게 이 사람의 특징이죠. 공화당은 기립박수했고 민주당은 앉아서 못마땅하다 이런 표현을 했고 여기 뭐 그 텍사스주 하원 민주당 의원이 그 지팡이를 들고 그것도 금 지팡이 뭐 손잡이는 삿대질하는 거죠. 이거 쫓겨났습니다. 트럼프 최근 몇 년 동안 우리의 사법제도는 급진적인 좌파 광신자들에 의해 뒤집혔습니다. 나는 반대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았다. 민주당원이 83%, 공화당이 69%. 반대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능이 낮다 50%. 나는 반대당이 꼴보기도 싫다. 당연히 반대당 대통령이 집권하면 극도로 부정적이 된다. 둘 다 꼴보기 싫다는 사람들도 있고 대통령 후보자 2명 모두 지지하지 않는다. 반대당 놈들 하는 꼴을 볼 수가 없어서 자기 당을 지지한다. 퓨 리서치 센터가 그 조사한 내용은 19개의 국가의 사회에서 강력한 당파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이 1등이랍니다. 그리고 미국과 대한민국이 심각하다. 한국에서는 성인 10명 중 9명이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강한 갈등이 있다. 거의 뭐 그러면은 100%인데 미국과 자국 중 누가 더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는가를 물어봤더니 미국보다도 한국이 더 분열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문에 답변했다는 거예요. 2025년 3.1절 우리나라 좌우양측은 대규모 집회를 동시에 열었다. 2024년 더 크게 상승한 우리 사회 갈등 인식 정도.
지금 퓨 리서치 센터가 조사했을 때 갈등 정도가 2.85였는데 지금 2024년에 3.04, 4가 맥시멈이라는데요. 치닫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계엄 사태 이유는 얼마인가? 더 극단적으로 치달았던 것으로 그 집회에 나오는 것만 봐선 그러는데 또 다른 통계들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미넨에서 유럽의 가치를 꾸짖은 J.D. 벤스 미국 부통령, 이슬람 비판 외막냐, 낙태 금지 외막냐, 이민자 반대 이런 거에 대해서 유럽의 가치를 꾸짖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이유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 갈등을 하는지. 방화벽을 위한 공간은 없다. 이 방화벽이라는 것은 그 독일 정치의 암묵적인 그런 룰이랍니다.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갈등은 진보와 보수가 갈등이고 그게 92%고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있고 빈부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젠더 갈등.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동서가 갈라져 있다는데 지역 갈등도 높긴 다 이게 다 합치면은 진보와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진보와 보수, 정치 대립이 사회 갈등의 1위다. 부정직하고 부도덕하고 지능이 낮고 게으르고 또는 배우지 못했고 미국에서는 갈등하는 이유를 데려가면은 이런 얘기를 된다 이게요. 이거 감성적인 얘기들이죠. 질문. 정치 성향이 다른 친구와 지인과 술자리 가능한가? 우리나라 경우 67%는 뭐 그럴 수 있다. 저도 그 동창 애들하고 그 얘기하면서 정치 견해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는 다시 너를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놈들도 있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갈등에 대한 한국인이 인식변화와 시사점 2023년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질문, 사회갈등 해결의 주체는 누구인가? 정부하고 국회가 합쳐가지고 78%다. 이거는 저는 참 책임없는 국민들이라고 봅니다. 한국인들은 정치 성향이 강해서 그런가? 아니다 이게요. 실제 또 물어보면 자기는 중도 보수랍니다. 중도랍니다. 그리고 다소 진보적이게 22.4%, 다소 보수가 25.1%. 대부분은 나는 뭐 이쪽 저쪽도 아니야. 요게 이제 양다리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뉴스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극단적이지만 젊은 남성과 여성이 헤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경고의 역할을 한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두 갈래로 갈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단으로 가고 있는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내는 아마 이 극우 쪽으로 돼 있고 현실적으로는 이 극좌 쪽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중도는 별로 지금 침묵을 하고 있는데 그 침묵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딘지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한국의 젊은 유권자들은 노년 세대보다 이념적으로 분열되어 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젊은 유권자들이 노년 세대보다 더 갈라졌느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의 정치 성향의 중도가 45.2%임에도 가장 심각한 갈등이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99% 답변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설밀 결과입니다. 진보와 보수 갈등이 96%인데 그 정치 성향을 물어보면 중도가 45.2%다. 이건 성립되기가 좀 어려운 거네요. 상관관계에도 성립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설문시 속내를 감추는 한국인들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문 결과 보수와 진보의 갈등에서 비정상적으로 20대의 남녀가 반대로 갈라져 있다. 20대 남자 보수 대
20대 여자 진보가 갈라져 있습니다. 비정상적, 그래서 출산율도 0.72인가. 정치 견해가 다른데 결혼할 확률은 좀 떨어진다고 보죠. 우리 때는 아닌데 서로 정치적인 견해는 틀려도 궁합 맞아가지고 잘 살아왔거든요. 우리는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는 갈등 관계가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보수와 진보는 필요 조건이다. 이걸 갈등으로 붙이기는 놈들이 정당들이다.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바로 진짜 원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일 것이다. 여야 각 당내에 친중으로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보는 자들이 포진되어 있다. 정부가 국회한테 갈등의 해결자라고 희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들이야말로 갈등 조장자들이다. 원인 제공자들에게 해결하라고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거냐? 이용당하지 않아야 되고 이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으로 이 해결책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그럼 뭐냐 이게요? 그러면은 저는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이 대립관계,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는 필요 조건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갈등을 하죠. 중공을 주적으로 하는 보수주의 입장과 진보주의는 중국의 정치 경제적 종속이 되기를 원하는 거하고 대립관계가 이게 극단적으로 대립관계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틀려서 가까운데 중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수교를 한 이후에 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는 데는 숨겨진 근본적인 이유는 중공하고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치 경제적으로 이것이 현재 좀 한국의 문제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공동의 적을 만들면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 이 반대적으로 국가의 생존이 아니고 여기는 이것도 있고 이쪽에 우측으로는 공동의 적을 합의할 수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정치의 길을 나서는 그런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해결책은 없다고 봅니다. 트럼프 의회 연설 반도체법은 없다. 저도 이미 다 다뤘습니다만은 차원 어쨌든 이런 비교를 통해서 재미있게 풀어가는 능력은 아주 대단합니다. 관료제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트럼프, 어디 감히 비선출 공무원이 덤비는가? 선출되지 않는 관료가 국민들을 통치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정부 관료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요즘 같으면 선관위, 사법부, 그러니까 이 정치인하고 국회의원은 선거에 의해서 뽑히는데 시험 봐가지고 들어온 그 사법부 법관들, 그다음 관료들 이런 애들이 어떻게 통치를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이거죠. 이날 바이든만 12번 비판한 트럼프다. 그리고 이제 일본과 대만이, 아니, 한국이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요하는 건지 우리가 원하는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 북쪽 그 생산지에서 여기 그 항구까지 이게 한 뭐 꽤 길답니다. 여기에 돈이 꽤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 참여해달라 이런 얘기 같고 여기 그 항구가 부동항인데 아주 그 천혜의 요새의 성격으로 이 앞에 무슨 그 공격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우리 그 LNG 수송선 우리가 많이 만들죠. 그래가지고 일본과 한국에 올 수 있다. 그리고 광물과 히토류에 대한 역사적인 조치도 곧 나온다.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쪽
것만이 아니고 다른 게가 있는지 광물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게 매우 궁금해요. 역사적 조치 이번 주에 나온다는데 매우 궁금합니다. 미국은 곧 골드칼들을 판매할 것이다. 500만 달러면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TSMC 회장이 보조금 주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못 받더라도 미국에 투자합니다. TSMC도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 매우 힘들어온다기보다도 생존을 위한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마 TSMC가 미국으로 안 넘어오면은 미국이 거꾸로 대만에 있는 TSMC 공장을 파괴하고 철수할 수 있지 않겠냐. 중국이 먹는다면 대만을. 그러니 대만이 참 우리보다도 더 심각한 형태인데 참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만은 일단 미국에 공장을 여러 개 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